일단 커리부터 얘기를 하면 커리부터 간단히 얘기하면 1, 2월 달에는 기본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심화반 하고요. 심화반이 좀 길죠. 기본반은 그냥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2개월이면은 돼요. 그리고 심화반은 약간 좀 긴데, 그래서 심화반 때 지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5월 달이 항상 고비예요. 5월 달 특히 조심하도록 하고, 5월 달 한 주를 쉬잖아요. 뭐 감기든 아니면 뭐 친구랑 뭐 잠깐 여행 갔다 오든 한 주 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한 달 걸려. 한 달 동안 거의 공부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쫓아오질 못해가지고 6월 달에 좀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문 풀 때 공부한답시고, 그때 뭐 이론 과정 외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 풀 때 뭐 그게 외워지나. 문제 풀어오고 또 문제 또 복습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만 잘 넘기면 문 풀 때부터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고비가, 가파른 고비가 5월, 6월이니까 요 시기만 좀 조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에 문풀 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도, 임용 기출 문제도 같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10월, 11월 한 6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주 정도 했는데,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이 모의고사 때는 첨삭 할 거고요. 그래서 실강생들은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첨삭을 받으면 좋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바깥으로 아웃풋을 하는 과정이 의외로 어려운지, 첫 회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 참, 내가 채점자라면은 점수를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될 정도로 쓰는데, 첨삭하면서 커멘트를 달아주면 거기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 좀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첨삭을 좀 받는 게 좋고, 또 첨삭을 하면 내가 답안지를 걷잖아요. 그러면은 좀 성의 있게 모의고사를 풀어요. 이런 거 안 하면은 뭐 모의고사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가기도 하는데, 이거 좀 신경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수업은 뭐 알고 있듯이 토요일 날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8시간 하고, 일요일 날 역시 9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4시간 해서 일주일에 12시간 할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서 기본반 8주, 심화반 16주 하면 좋은데, 항상 보강을 해요. 보강은 일요일 날 오후에 뭐 속도 봐서 하는데, 항상 첫 시간에는 내가 웬만하면 보강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말은 하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거 보강을 슬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보강을 해요. 그냥 보강한다고 생각하고서 듣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강의 스타일을 보면 판서합니다. 올해부터 판서를 한번 안 해볼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판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직접 쓰는 거랑 내가 또 뭐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또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직접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나? 하여튼 뭐 공부 방법에서 뭐 좀 시험 좀 잘 본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직접 쓰는 게 그냥 뭐 써져 있는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론 과정 때만큼은 판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쓰기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쓰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노트 나중에 문풀, 모의고사 때 볼 때, 그리고 정리할 때 도움이 되니까 판서를 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판서할 때는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가요. 그것 좀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요 판서, 그리고
또 수업 내용 보면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심화반 같은 경우는 임용 관련 그 챕터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간단히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기출되는가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챕터마다 한 4문제 정도? 그러면 기본반은 35챕터니까 이거는 이제 심화반이니까 심화반은 30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120문제 정도 이렇게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연관지어서 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거예요. 복습할 수 있게. 그래서 복습용 문제를 매주 줄 거고요. 매주 한 5, 60문제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뭐 문제가 뭐 이렇게 일반 기출문제처럼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이렇게 한두 줄로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쓰도록 하세요. 그건 일일이 아주 자세히 쓰려면 너무 힘드니까 키워드 위주로 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특정한 기작 같은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한 주 동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내가 나눠줄 거예요. 그럼 한 주 지나서 이 복습용 문제를 풀면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게 기억이 안 나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썼다 하더라도 제대로 썼는지도 한번 체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습용 문제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할 수 있고, 틀린 거나 기억 안 나는 것도 확인하면서 또 복습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강제성을 띠는 복습을 시킬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내가 검사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자율에 맡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습용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세히 하지 말고 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로 해라. 그래서 복습용 문제를 풀면서 또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들 찾아낸 다음에 또 나한테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습용 문제 말고 기본반 같은 경우는 암기형 문제도 나눠줄 겁니다. 이 암기형 문제는 별거 아니고요. 한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다 가로 넣기 해서 키워드 같은 것들 여러분들 집어넣도록. 이건 좀 그나마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복습용 문제도 보면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가로 넣기 기입형으로도 있는 거 있고. 어쨌든 암기형 문제 약간 이게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암기형 문제 나눠주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건 기본반에서는 이렇게 나눠줄 거고요. 심화반에서는 암기형 문제 말고 영역별 테스트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화반에서는 복습용 문제에다가 영역별 테스트 문제. 이거는 이제 미트, 디트, 피트 문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제들은 뭐 객관식이니까 어쨌든 내용이 이제 미트, 디트, 피트 문제하고 임용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으니까 간편하게 답 고르는 거니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문제 한 10문제 정도 매주 그렇게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관련 기출 문제, 관련 기출 문제는 했구나.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복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론 내용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본은 무조건 이해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왜 이런 기작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생물학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거는 어떤 원리에 의한 거지, 어떤 기작에 의한 것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체라는 건. 그러면 이해를 하다 보면 전체 기작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용어만 암기하면 돼요. 헷갈리는 용어들만. 그러다 보니까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되면 이 암기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작을 공부할 때도 키워드 위주로 하면 돼요. 네. 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능동적으로 하세요. 마지막인데 능동성. 재작년인가 어떤 학생은 합격한 학생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학생하고 뭐 시험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학생이 후회라는 게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한 게 후회된다. 좀 능동적으로 할 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된 걸 나한테 질문하는 게 어려웠는지 그냥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한테 직접 물어봐서 직접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스터디를 그룹을 짜서 했는데 그냥 스터디원한테 보는 거죠. 뭐. 그 스터디원은 나한테 물어보고 자기도 모르겠으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좀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모르고 궁금하면 꼭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끈기가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질문을 하는 학생들. 그런데 질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질문할 때 듣기만 하는 학생들은 좀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할 때 뭐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는 게 좋아요. 혼자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스터디를 하면 좋죠. 뭐 외부 스터디 뭐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학생들끼리 또 스터디하면 좋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학생들이 좀 활발하게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수업이 끝나면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모르면 나한테 또 질문하고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도 남아서 그날 배운 것도 모르는 거 서로 질문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끝나고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가는 그런 스터디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처음은 좀 어색해서 그럴 텐데 좀 이제 좀 지나면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스스럼 없이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스터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리고 그 스터디를 할 때 좀 중심이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좀 예를 들면은 기출문제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있죠. 단원별로 정리하는 것도 그런 학생들이 정리해서 그 스터디원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전체 흐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나한테 또 질문하도록 하고 1월 1일 날 여러분들 요번에는 시험이 2018년도 대비 시험은 좀 일찍 봤잖아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은 1월 초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요번에는 12월 29일인가 그때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1차 합격하고서는 연락을 안 하고 2차 합격하면 연락을 하는데 1월 1일 날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자기 누군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럼 시험을 보면 자기가 합격을 했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아무것도 없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딱 돼 있는. 그러니까 떨어진 건지 합격한 건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연락 오는 거면 합격했겠지 하고 시험은 어떻게 봤냐고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차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연락을 했겠죠. 보통 2차 끝나고 하는데.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수업 들을 때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자신감도 없고 좀 공부를 초시생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재작년엔 초시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 온 게. 근데 좀 불안해하고 그 친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해보면 되게 불안해했어요. 근데 그 학생의 특징이 꾸준히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도 약간 자신감이 없게 질문을 하고 첨삭을 할 때도 보면 약간 불안했어요.
근데 점수는 상위권인데 답을 쓰는 게 채점자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좀 디테일한 거 좀 신경 쓰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본인이 좀 불안해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합격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학생들처럼 초반에 지금은 좀 불안할 거예요. 과연 될까 막 이러면서 불안할 수 있는데,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충실히 잘 따라주면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은 상위권이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하니까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뭐 다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문제를 내니까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하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만만하게 보는데 자만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다. 대신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특히 이 암기는요,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론 내용 계속 자기 스스로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문풀 때 또 복습하고, 모의고사 때 이제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들 또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게 되면 이 암기는 저절로 됩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암기라는 건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기작이 있으면 키워드 위주로 외우고, 앞뒤에 주어, 서술어 넣고, 그 다음에 조사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 전공 내용학인데, 전공 내용학은 전체 100점 중에 한 56점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여 점이 그 교과론하고 교육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0점 전후로 받으면 웬만하면 합격하겠죠. 요번 연도 같은 경우에 봤더니 커트라인이 예년보다는 높아졌던데요. 요번에 문제가 쉬웠어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70점 전후였거나 뭐 초반부였는데, 요번에는 75점 이상이더라고요. 76, 77. 그러니까 뭐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번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전공 내용학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가 1점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왜 이래 어려워 막 이러면서 자신감 없게 문제를 풀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앞부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 배우지 않은 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버려요. 그런 거. 1, 2점 정도는 버려도 돼요. 대신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들은 반드시 다 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80점 이상은 나와요. 알겠죠? 80점 이상은. 여유 있게 이제 이 70점, 커트라인 70점 기준으로 80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85점 이상 이렇게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만 있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내가 또 이런저런 얘기 다 해줄 테니까 그때 뭐 나태해질 때쯤 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뭐 자기 자신한테 좀 채찍질도 하고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뭐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물어보기가 힘들지만, 실강 학생들 같은 경우 그때그때 물어보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수업은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전 1시까지 한 3타임, 그 다음에 오후에도 밥 먹고 나서 3타임, 점심시간 1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12시 때 먹어요? 왜냐면 우리 그 이론만을 계속 듣던 학생들은 1시 이후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모의고사 때 이제 내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되면은 그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1시 이후라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 12시 때에는 먹어야지 된다고.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배고프면은 뭐 쉬는 시간에 간식 좀 먹어도 되고. 그래서 1시, 보통 내가 1시라고는 하는데 약간 늦어질 때도 있고요. 뭐 1시 10분, 20분. 어쨌든 점심시간 1시간은 보장해 줄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점심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얘기해요. 여태까지는 부족한 경우는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6시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 생체 리듬이 좀 적응을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기본반일 때는 좀 워밍업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심화반 때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니까 기본반 때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리듬을 생체 리듬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생물학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일반 생물학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 용어 그 캠벨 책에 있는 내용들이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전공 내용들 대부분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뿐이지.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을 일반 생물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그 생물 전반에 대한 큰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심화 내용에서는 그 뼈대가 형성된 다음에 살만 붙이는 과정이에요. 심화 내용은.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뭐 기본반이면은 뭐 대충 하고 심화반 때 열심히 하지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본반 때부터 열심히 하면 심화반이 쉬워지고요. 심화반 때 또 열심히 하면 문풀 때 쉬워지고.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지. 기본반 대충 하고 심화반 때 열심히 해야지. 심화반 또 대충 하고 문풀 때 열심히 해야지. 이러다 보면 당연히 성적 좋지 않겠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챕터 여기 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생물학을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생물학과 그 주제. 자, 그러면 뭐 생물학이니까 생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물체의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생물체의 특징 보면은 뭐 우리 사람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외적으로 봤을 때 좌우대칭이고 뭐 그런 양상이 있죠. 그래서 좀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간단히 봅시다. 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적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한다는 얘기는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갖는 개체들이 주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진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진화는 하나의 개체 수준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군이라고 하는 한 종 집단 내에서 특정한 형질, 형태 또는 기능적 형태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개체들의 전체 퍼센티지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퍼센티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빈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적합한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들의 빈도, 수가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화다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개체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체군이기 때문에 개체 수준이면 한 세대지만 개체군에서 특정한 개체들의 빈도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 빈도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세대에 걸쳐서 적응이 일어나요. 단순하게 뭐 옛날에 그런 내용을 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턱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얼굴이 갸름해진대요. 그러면서 치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요즘은 그
예전에는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좀 김치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런 식물성 섬유 음식을 잘 안 먹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니까 턱이 발달하지 않는 진화를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생물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게 한 세대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적응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개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있으면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럼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환경이라는 개념을 뭐 자극이라고 바꿔도 돼요. 환경에서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개체가 이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과정, 이것은 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계 얘기를 할 때 이제 감각신경 그리고 반응을 할 때는 운동신경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은 이제 동물생리 파트에서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런 환경에 대한 반응은 주로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을 공부할 때는 챕터별로 또는 영역별로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챕터, 다른 내용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배우게 되면 뒷부분 내용이 이제 간혹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 생물을 할 때는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뒷부분 아예 안 배웠으니까. 뒷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앞부분 설명할 때 뒷부분 내용 나오면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다시 뒷부분 할 때 앞부분 내용 나오면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 나왔었지 하면서 매치가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일반 생물학 때 거치고 그래서 일반 생물학 때는 100%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심화 과정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일반 생물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심화반 처음부터 앞부분 내용을 할 때 뒷부분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생물 전공을 한 학생이 있었고 안 한 학생이 있을 때 안 한 학생은 기본반부터 들었고요. 생물 전공을 한 어떤 학생은 심화반부터 들었는데 심화반 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전공이 아닌 학생은 이해를 해요. 심화반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일반반 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생물 전공인데 심화반부터 들은 학생은 이해를 못 해요. 응?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전공에 무관하게 초보다 지금 처음 시작한다라는 마인드로 일반 생물학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생물들 환경에 대한 반응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환경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체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그건 이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또는 어떤 몸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을 동화 과정이라는 물질 대사 과정을 거쳐서 합성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조절 기작이 일어나게 되죠. 생물체는 조절 기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절 기작은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항상성 유지는 어떤 환경을 항상 유지를 하느냐? 우리 몸 내부에 있는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 환경. 내부 환경이 뭐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생물체는 실제로는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가운데 그냥 구멍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 상태예요.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이게 몸이면요. 여기가 입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항문이 돼요. 뻥 뚫려 있는 단면. 그러니까 내부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요 안쪽 이 소관이 내부 환경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내부 환경을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어떤 부위, 우리 그냥 몸속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생물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세포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 우리 하나의 개체 입장에서는 내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세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위인데 우리 몸은 70%가 물로 돼 있죠. 수용액 상태란 얘기예요. 우리는 물풍선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이 있으면 거기에 30%는 물질을 넣고요. 나머지 70% 물로 돼 있는 게 우리 생명체라고요. 그러니까 세포 주변엔 물이라고요. 그게 바로 조직액이고, 그리고 조직액을 공급하는 것이 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부 환경을 유지한다고 할 때 내부 환경은 조직액하고 혈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이 일어난다. 그러면 조직액과 혈액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 기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조절 어떤 것이 있냐면 체온 조절. 다시 말하면 조직액의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요. 혈액의 온도가 일정하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설계를 하다 보면 역시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삼투 조절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또 혈압 조절 뭐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화될 때 항상성 유지 기작 이렇게 배울 때 문제화되는 것이 바로 체온 조절이죠. 그래서 체온 조절과 관련돼서 기출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투 조절과 관련돼서는 배설계에서 나오는데 이 배설계가 아마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 재작년 그 전에 그래서 3년 연속 나왔었어요. 아마 배설계 전공한 사람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다 3년 내리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삼투계에서는 뭐 삼투 조절, 혈압 조절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면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1년 이렇게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것들을 항상성 유지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생물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생물학이라는 건 생물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은 그 원리, 그 기작이 무엇인지를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 뒤에서 다 다룰 내용이고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개요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물체는 이러한 조절 기작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에너지가 변화가 일어나서 생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과 같은 그 광합성을 하지만 스스로 에너지 어떤 물질을 못 만드는 종속 영양체 같은 경우 얘네들은 음식물을 먹어야 되죠. 그럼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에서 잘게 분해를 해요. 그게 소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흡수를 합니다. 소장에서.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대부분 일어나서 흡수를 하죠. 그러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잘게 부서지는 걸 소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독립영양체. 독립영양체 하면은 식물과 같은 것들, 광합성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이제 바다, 물속의 수생 생물계에 있어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원생 생물이 있고요. 그 애들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은 무엇이냐면 이 에너지는 빛에너지예요. 그래서 광합성 과정이라는 것은 빛에너지를 어떤 그 유기물인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에너지 교환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물질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기작들 그냥 물질 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합성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그래서 동화 과정이 있고요. 이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동화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얘는 합성을 하는 거고요. 이화 과정이다 그러면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합성을 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위에서 얘기한 광합성, 동화 과정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고요. 이화 과정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이고요.
그래서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과정이 이러한 동아이와, 즉 그 중에서도 광합성 세포호흡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챕터 하나 따로 떼서 각각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또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물질대사 과정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에너지 준위와 관련돼서 배울 거예요. 어떤 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게 에너지가 소모가 될까, 어떤 게 에너지가 나오게 될까 보면, 뭐 여러분들 열역학 제2법칙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무질서한 방향이다라고 하면 분해가 되는 게 무질서하겠어요? 합성이 되는 게 무질서하겠어요? 분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레고 가지고서 뭐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해되는 건 톡 떨어뜨리면 지가 알아서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분해가 될 때는, 아니, 합성이 될 때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에너지 그냥 간단히 E라고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요. 반대로 분해가 되게 되면, 자, 에너지가 소모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합성될 때 이 합성된 요 유기물 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해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분해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또 생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면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생산된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물질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생체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ATP가 되는 것이고요. 즉 이화 과정의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이니까 바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에너지가 바로 ATP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실제로 이 ATP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고요. 이 ATP는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것도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ATP는 에너지 운반체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물질 대사까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 이러한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 동화 과정도 있고, 이화 과정도 있고, 동화를 하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에너지 자체를 저장하는 유기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은 생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생장한다 또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생장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크기가 커지면서 기능까지 갖게 되면은 이제 발달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물체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자손을 낳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죠. 그래서 7번째로는 생식. 이 생식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고, 뭐 생물 하면은 이런 거 말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배우게 돼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간단히 보면 되고요.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지금은 생물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생물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워야 되는구나, 이 수준까지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했고, 그러면 이제 생물의 특징을 봤으니까, 그렇다면은 생물학에서 다루는 생물체 말고 지금 생물체의 특징을 봤는데, 이 생물체를 기준으로 생물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뭔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생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또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한 그런 생태계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생물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제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물학적 체계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자, 우리 생물학적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설명회 때 간단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생물학적 체계의 계층 구조. 뭐 수직 구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원자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분자가 되겠죠? 자, 이제 화학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되고요. 자, 분자가 우리 몸 안에 분자가 있는데 우리가 생물학에서 다루는 분자 그러면 이제 고분자 위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분자들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죠. 고분자. 그래서 단백질, 핵산, 지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요 네 가지 고분자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고분자들이 모이게 되면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세포 내 소기관. 그리고 이 세포 내 소기관 이거 좀 너무 내려왔었나?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기능, 특징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걸 보면 돼요? 세포 소기관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세포 소기관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알려면 그 전에 뭘 배워야 돼요? 고분자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고분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뭘 배워야 돼요? 화학결합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원자의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화학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세포학 수준이고요. 세포학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학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 그리고 이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이 분자, 이 분자에서 이제 단백질, 이 단백질이라는 고분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즉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즉 유전자 발현 과정을 보는 것이 이제 유전학이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가 세포학과 유전학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포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조직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 간의 모임이고요. 나중에 또 다시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생리 파트에서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신경조직, 근육조직, 결합조직, 상피조직 이 네 가지만 알면 되고요. 자,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관은 서로 다른 조직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제는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형성하게 되고요. 자, 기관계는 소화계. 또 이것도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는데 간단하게. 소화계, 음식 먹었죠? 자, 포도당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ATP를 만들려면 포도당뿐만 아니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호흡기가 또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세포에서는 ATP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포도당과 산소를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이제 순환계. 순환계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물이 움직일 때는 근육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그 에너지 변환 과정, 즉 세포 과정을 거치다 보면 노폐물 같은 거 생기니까 그거 배설해야 되죠. 그래서 배설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식계도 있고요. 배설계와 같이. 그리고 그 전체 기작을 다 조절하기 위한 신경계, 그리고 내분비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면역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기관계죠. 자, 예를 들어서 소화계다. 그러면 소화계를 구성하는 것은 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그래서 그러한 위나 식도 같은 것들은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한 소화계에 관련된 소화기관 같은 경우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계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계가 모이면 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체다, 생물이다 하는 게 개체죠. 그러니까 앞에서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는 게 세포 소기관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면 개체는 기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개체에 대해서 배우자 하려면 무엇을 보면 돼요? 기관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동물 생리 파트가 바로 이 기관계까지 배우는 거예요. 왜 지금 동물 생리 파트라고 했냐면 이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어요. 동물에만 있고요.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물에. 자,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은 쭉 써봅시다. 자, 개체 다음에는
자, 사람 하나, 이 동일한 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종들의 모임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개체군이다 그러면 하나의 종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들, 여러 종들이 모이게 되면 군집이라고 하고요. 자, 군집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생물 전체를 우리가 군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생물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물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까지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자, 환경이라고 하면 개체 수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생물체도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무생물적인 요소도 다 환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생물 전체를 군집이라고 했으니까 무생물적 요소까지 합치게 되면 그것은 생태계라고 하고요. 생태계보다 더 큰 것, 이 생태계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생태계의 범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교실 하나가 생태계일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 흙 한 줌을 딱 집으면 그 흙 한 줌이 생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태계를 좀 더 넓게 본다면 지구 전체에 다 포함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물권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요 군집 여기까지가 생물. 그리고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을 합한 게 이제 생태계에 해당하고, 생태계 할 때는 이제 무생물적 요소 다루기 때문에 뭐 탄소 순환, 인순환 뭐 이런 거, 질소 순환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생물권이다 그러면 지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생물권까지를 다루는 게 생태계예요, 생태계.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 생물까지, 이 군집까지, 개체로 하면 되겠다. 여기가 생물이었고요. 개체까지, 기관계까지. 개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생태계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태계 할 때는 하나의 개체의 동물 행동학부터 다뤄서요. 뭐 군집, 개체군 다 다룹니다. 그래서 개체부터 생물권까지가 생태계고요. 요 개체 이전, 기관계를 다루는 것이 동물 생리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까지 다루는 것이 세포학이고요. 그러니까 세포학. 그리고 유전학까지 포함해서 요 단계까지.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다루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로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분자할 때는 고분자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생체 고분자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생체 고분자 하면은 네 가지.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뭐 단백질.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죠, 단백질. 그다음에 뭐 핵산도 있고요. 뭐 단백질은 핵산, 즉 DNA로부터 유래해서 나온 DNA 발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쓰는 또 탄소 골격을 제거하는 탄수화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합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역시 고분자이지만 중합체는 아닌 지질이 있고요. 뭐 지질은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구성물질로도 쓰고요.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이다 그러면은 뭐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고요. 등등등. 소포체, 리보솜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가 된다고 했었죠. 자, 실제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체 고분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 단위,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이제 조직 얘기했었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유사 기능 세포 모임 얘기했었고요. 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직 모임. 자,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모임.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은 뭐라고 했어요? 동일종. 하나의 종. 그래서 동일종인 개체들의 모임. 개체군. 그리고 군집이라는 것은 여러 종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 군의 모임. 여기까지가 생물이었고요. 그죠? 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 분자에서 보면 핵산에서 이제 생체 고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DNA, RNA 이런 것들이 다 고분자고요. 탄수화물에서 우리가 고분자다라고 하는 건 단당류는 고분자가 아니에요. 포도당 이런 건 고분자 아니에요. 그러한 포도당들이 모인 녹말이라든가 글리코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고분자라고 하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다당류 이것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요 조직, 여기서 우리 동물생리 파트에서 요 기관계 형성하는 거, 아까 말로만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위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위를 구성할 때, 자, 근육세포가, 세포로 구성되니까, 근육세포가 있으면, 근육세포는 근육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근육 조직이 모이게 되면 위라는 기관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위가 소화, 개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위라는 것은 기관이고요. 얘네들이 모이게 입이라든가 항문과 같이 모이게 되면 얘네들이 소화, 개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위라는 거는 근육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위를 구성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조직 모임이라고 했죠. 모든 조직이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면 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를 그려보면요. 요 위를 구성하는 위벽을 확대해서 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을 보면 근육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결합 조직도 있고요. 상피 조직도 있고요. 또 이 안에 신경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 조직도 다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있다고 했고 식물에서는 없다고 했죠. 대신 식물에서는 조직계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계는 동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조직계 그러면 식물 하면은 우리가 식물학에서 이 조직계 배우게 되는데 식물은 좀 단순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식물에는 기관계는 없고 기관은 있는데 동물은 기관이 많잖아요. 식물은 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영양기관, 생식기관 딱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조직계도 마찬가지로 그게 많지 않아요. 3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표피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다발 조직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 조직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식물 조직계 그러면은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 이것도 나중에 다 배워요. 그리고 표피 조직계 이렇게 3개. 자, 그러면 조직계는 뭐겠어요? 조직이 모인 거죠. 기관은 뭐예요? 역시 조직이 모인 거죠. 그럼 왜 식물에서는 조직계라고 그러고 동물에서는 기관이라고 그러느냐? 그 차이가 뭐냐면 조직계는 그냥 조직들이 모이기만 한 거고요. 기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조직이 모여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된 경우를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들이 모여서 그 조직들이 새로운 기능을 가져요. 근데 조직계는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 그냥 조직이 그냥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자 수준에서 쭉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생체 고분자. 여기서부터 쭉 다루고요. 원자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보면 원자에는 없던 기능이 분자에 새로 생기고요. 분자끼리 모이게 돼서 세포 소기관을 형성했을 때는 분자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능들이 세포 소기관에 생기고요. 세포 소기관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에 의해서 세포는 또 세포라는 새로운 기능을 갖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창발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은 창발적 특성을 가져요. 즉 이러한 계층구조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 그래서 창발적 특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란 얘기고요. 이렇게 새로 생긴 이 기능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그 전 단계를 보면은 세포들은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세포 소기관은 고분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이게 된 그 성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이 형성되는데 단순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였을 때 그 성분들이 어떤 배열 구조라든가 배열 순서라든가 또는 그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알파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구성 성분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그래서 배열이 중요해요. 만약 배열을 바꿔버리면 그 기능을 갖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세포호흡할 때 전자전달계를 배웁니다. 그럼 전자전달계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 1, 그다음에 유비퀴논, 이런 애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순서들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배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성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에요. 생물학은 참 많아요, 배울 게. 배울 게 많지만 원리는 생물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기작들마다 특징적인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보면 알 수 있듯이 화학적인 내용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요번에 그거 나왔던데. 열 전달 방법. 그래서 대류 전도 복사.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 돼요. 챕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큰 흐름을 알고서 앞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 다음 단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예를 들면 동물 생리학에서 어떤 기작을 설명할 때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기관에서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을 갖는 세포들이 있을 거고요. 더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고분자들이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생리 파트 할 때 기작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 가지고 설명하냐면 이 고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고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보다 보면 원자 수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동물 생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온 형태가 칼슘 이온. 칼슘 이온이 여러분들 의외로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의 세포 외부에서 항상성 조절 또는 세포 내부에서 또 칼슘 이온의 농도 조절. 항상 그 칼슘 이온도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농도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기작들에 대해서 다 배우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배워야 되는 생물학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챕터 1에서는 이런 생태계라든가 세포, 그다음에 진화에 대한 개념, 그거 간단하게 넘어간 다음에 이제 원자 수준부터 쭉 얘기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시간상 또 애매하니까 첫 시간인데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죠. 좀만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